갔다 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하잖아요. 여행 기간 동안 성격 차이를 심하게 느끼거나 그 사람의 몰랐던 비밀 같은 걸 알게 돼서 결혼이 파토나는 경우겠죠. 하지만 저처럼 신혼여행 시작과 동시에 혼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행복 그 자체여야 할 신혼여행에서 기겁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승무원이 예전부터 꿈이었던 터라 대학교도 항공운항과 졸업을 했죠. 승무원 일은 늘 미소 짓는 겉모습과 달리 높은 서비스 강도를 요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근무하는 동안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업 후 쉼없이 일만 해오니 점차 일에 대한 권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던가 또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마침 아는 지인분께 남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분 SNS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그 남자분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그 남자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사진으로 보니 인물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 말로는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면서 집도 여유가 있는 데다 남자 자체도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도 자기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람이 참 괜찮아서 가깝게 지낸다면서요. 저도 그때 마침 외롭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던 때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남자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사진보다도 훨씬 잘생겼고 키도 크더라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왠지 회계사라고 하니 공부 많이 하고 좀 깐깐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성격도 엄청 쿨하고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승무원분들 진짜 대단하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다면서 힘들고 체력도 많이 요할 텐데 자기 관리도 잘할 것 같고 멋져 보인다면서요. 본인도 꽤 좋은 직업인데다 집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우쭐하거나 잘난 척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면 없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도리어 치켜 세워주니 오히려 사람 자체에 여유가 많아 보이고 호감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시작으로 저희는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루는 나를 왜 소개받고 싶었느냐고 물어보니 지인분 SNS에서 승무원 복장으로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대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면서 보는 순간 운명처럼 느껴졌다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데다 운명처럼 느껴졌다는데 그런 말을 싫어할 여자가 어딨나요? 그 남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고 저 역시도 이 남자는 놓치면 안 될 내 인연이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죠.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좀 빨리 나오게 됐어요. 만난 지 7, 8개월 차에 나왔으니 꽤 이르게 결혼 얘기가 오간 거죠. 하지만 만날 시간은 짧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제로 양가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저런 성격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저를 며느리감으로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를 보여드렸는데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어요.
조건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것 같다면서 저한테 참 잘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제 스스로도 이 정도 남자면 누가 채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보통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다 찬성을 하시는 데다 금전적으로도 부딪힐 게 없고 남자친구는 결혼에 관해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맞춰주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진이라는 대학 친구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렸어요. 세진이는 같은 과 동기인데 저랑은 다른 항공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승무원 일을 그만뒀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세진이가 결혼하고 나선 서로 바쁘다 보니 연락이 비교적 뜸해졌었어요. 하지만 세진이가 저 결혼할 때 꼭 연락을 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며 결혼 소식을 알렸죠. 세진이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은주야,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고마워.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다짜고짜 결혼한다고 알려서 좀 그렇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리고 내가 애 키운다고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한 건데 뭐. 아기는 잘 크고 있지? 쑥쑥 크고 있어. 근데 너무 바쁘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야. 승무원 일할 때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육아해보니까 이게 더 힘들다, 야. 저와 친구는 오랜만에 수다를 떨며 깔깔 웃었죠. 참,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소개로 만났어. 8개월 정도 만났는데 서로 인연인 것 같아서 좀 빨리 결혼 결정 내렸어. 어머, 그렇구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사진 보여줘. 아, 내가 모바일 청첩장 보낼게. 거기에 웨딩 촬영한 사진 있으니까 봐봐. 결혼 미리 축하하고 결혼식 때 꼭 참석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는 세진이와의 통화를 끝내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세진이가 톡이 왔더라고요. 사진 너무 예쁘더라. 연예인 화보인 줄 알았잖아. 에이, 고마워. 남편분도 인상 좋아 보이더라. 근데 나 너네 남친 사진 한참 봤다? 이상하게 너네 남친 얼굴이 낯이 익어. 세진이는 제 남친 얼굴이 낯이 익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는 사람이면 내가 단박에 알아봤지.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낯이 익어. 어디서 봤는지는 도저히 기억 안 나지만. 좀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남편 될 뿐 평범은 아니던데? 잘생기신 편이던데 뭐. 근데 왜 낯이 익은지 모르겠어. 내가 아기 낳고 나선 기억력이 안 좋아졌거든. 기억이 날 듯 말 듯 모르겠네. 혹시 연예인 닮은 건가? 에이, 설마.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나면 꼭 알려줄게. 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죠. 친구와 그렇게 한 대화가 나중에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는 마무리되었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축하해주러 온 지인들 중에서는 세진이도 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아름다운 신부네. 고마워.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오랜만에 자유부인이야. 와줘서 고마워. 식 보고 밥 먹고 가. 알겠어. 축하해. 그렇게 세진이와는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예식은 시작되었고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예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아한 드레스, 아름다운 호텔 예식장과 저를 축하해주는 하객들.
제가 꿈꿔오던 행복한 결혼식이었죠. 패배까지 끝내고 급하게 친척분들, 지인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하게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모두 나를 축복해주는 자리에서 저는 아름답고 행복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남편과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도 여행 많이 가고 오늘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지인 발리에 도착했고 저희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예약해둔 풀빌라에 가게 됐어요.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씻고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는데 저는 5시쯤 잠이 깼어요. 피곤이 덜 가셨는데도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남편은 완전 골아 떨어져 있고요. 이제는 남친 아니고 남편이 됐구나. 새삼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앞으로 이 사람과 남은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새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남편의 머리도 쓰다듬고 이불도 잘 덮어주었죠. 금방 깰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로 나가서 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골아 떨어진다고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 카톡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진 결혼 축하한다는 톡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세진이에게서도 톡이 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보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은주야, 나 너네 남편 누군지 기억났어. 내가 계속 가물가물했는데 결혼식에서 얼굴 보고 그제야 기억나더라. 한국 오면 꼭 연락 좀 해줘. 였습니다. 좀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냈을까 싶었거든요. 뭐지? 어디서 본 거지? 저는 궁금증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진아, 내 남편 누군지 기억났다고?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톡을 해? 저는 그렇게 보내고 세진이가 만약 자면 나중에 답장을 보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 바로 톡이 오더라고요. 안 자고 있었네. 좀 일찍 깼어. 네 톡 보고 깜짝 놀랐어. 내 남편을 어디서 봤길래 그래? 제가 보낸 톡을 읽었음에도 한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잠이 들었나 생각하던 찰나 다시 톡이 왔습니다. 있지. 너 신혼여행 간 건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한테 하루라도 빨리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친구의 심각한 톡을 보고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을 어디서 봤길래 이러는 거지? 궁금하다 못해 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내 남편을 봤길래? 혹시 옆에 남편 있니? 자고 있어. 나 혼자 나와 있어. 그리고 세진이는 제 남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승무원 동기 중에 진아라고 있거든. 걔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SNS에 사진도 많이 올렸거든. 자기 남친 사진.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도 줬었고. 근데 걔가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갑자기 결혼을 파토낸 일이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 생각했는데 너네 남편이 그 진아 전 남친인 것 같아.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세진이의 회사 동기와 제 남편이 한때 사귀는 사이였다니요.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요. 하지만 결혼 전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래서 세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 결혼 전제라고 해도. 이혼 사실을 속인 것도 아니고 파혼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꼭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진이가 저에게 급하게 말해줘야 되는 게 이건가 했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더군요. 바로 이어지는 세진이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당연히 파혼할 수 있지. 문제는 파혼 사유 때문에 그렇지. 파혼 사유가 뭔데? 그 친구가 너네 남편 만났을 때 헤르페스 2형에 걸렸대. 헤르페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게 뭔데? 성병. 저는 그 단어를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성병이라뇨. 성병이라고? 그 친구 말로는 헤르페스라는 게 1형, 2형이 있대. 근데 1형이라는 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대. 뭐 입술에 포진 생기고 그런 정도로. 2형이 문제인데 이게 치료제가 없대. 게다가 여자한테 엄청 치명적이래. 만약 감염된 채로 아기를 가지면 높은 확률로 기형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저는 친구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가 다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 성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전날 결혼식을 올린 제 남편이 걸렸다뇨. 정말이야? 이 친구도 결혼 준비하면서 밑이 간지럽고 이상한 게 나서 병원 갔다가 E형 헤르페스 진단받았대. 이 친구는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잠자리 가진 적이 아예 없대. 게다가 찾아보니 헤르페스 E형 정도면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을 거래. 속인 거지. 내 친구 그걸로 엄청 충격받고 건실하고 착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가 성병 보균자인데다 본인까지 결국 감염시켰으니까. 그 길로 내 친구는 몰래 그 남자 뒤를 캤는데 앞에서는 건실한 척하면서 뒤에선 즉석 만남 어플 그런 걸로 여자들 무지하게 만나고 다녔었나 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진이가 뭔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알겠는데 그게 진짜 내 남편 맞아? 네가 착각한 거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 나도 처음에 네가 보내준 사진 봤을 땐 기억이 잘 안 났거든. 근데 네 결혼식 가고 실물로 보니 갑자기 딱 알겠는 거야. 왜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잖아. 내가 또 사람 얼굴 기억 잘하는 편이고.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 맞는 것 같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 친구 전 남친도 회계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결혼식 끝내고 고민하다가 진아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진아가 그 인간은 그런 사실 속이고 또 결혼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진도 하나 보내줬어. 다 지웠는데 내 말 듣고 급하게 찾아보니까 다행히 하나 있더래. 필요하면 너 보내주라더라. 사진 보내줄까? 저는 세진이의 말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정말 남편이면 어떡하지 싶고요. 하지만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전송돼서 오는 그 짧은 시간도 몹시 초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친구가 착각했을 거라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요. 세진이가 사진으로만 본 거니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세진이가 보내준 사진을 본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 남편이 맞았거든요. 몇 년 전이다 보니 머리 스타일은 좀 달랐어도 얼굴은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코에 점이라던가 퍼져 있는 눈썹, 갈색 눈동자. 그 남자의 특징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특징이고 뭐고 그냥 얼굴이 제 남편 얼굴 맞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 거짓말 같았어요. 바로 어제 결혼식 올렸던 사랑하는 남자.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선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그 때문에 성병까지 걸린 걸 속였다가 파혼까지 당했다니요. 도무지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참 뒤 세진이에게 다시 톡을 보냈어요. 세진이는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너 괜찮아? 아니,
너무 충격이야. 나도 이런 말 너한테 전해야 될지 고민 많았어. 그냥 모른 척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 친구도 그때 그 병 옮아서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그 남자 생각하면 이가 갈린대. 그래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지나고 보니 용기 내서 저를 구해준 세진이가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해준 세진이에게도 원망이 됐어요. 바로 전날 결혼한 새 신부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저는 일단 세진이에게 나중에 한국 가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겐 절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진이도 걱정 말라고 했고요. 저는 친구와의 톡을 끝내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또 봤죠. 아무리 봐도 남편 맞더군요. 어떻게 신혼여행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기도 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게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켜 헤르페스 E형에 관해서 뒤져보니 성병 맞고 백신도 따로 없다더라고요. 한번 발병하면 계속 복균되어 있고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고요. 게다가 친구 말대로 임신 중에 감염이 이루어지면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걸 보다 보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할 생각했을까? 그냥 덮고 결혼해버리면 그만인가 싶고요. 저는 테라스에서 2시간 넘게 있다가 결국 화가 잔뜩 난 채로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쿨쿨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다시 한번 믿기지가 않고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죠. 나한테 속이는 거 있어? 어? 갑자기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말이야? 당신 파혼한 적 있지? 그 순간까지도 저는 남편이 펄쩍 뛰며 뭔 소리냐 그런 일 없다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라고 제 친구도 뭔가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어? 그 당황하는 얼굴을 보는데 맞구나,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파혼했었던 거 맞구나. 누구한테 들었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중요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해? 미안해, 말 못한 건. 하지만 서로 안 맞으면 파혼할 수도 있잖아. 결혼하고 이혼도 하는 마당에. 좋은 일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도 너무 신경 쓸 것 같았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걸로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성병 걸려서 헤어진 거라며. 제 말에 남편은 더 놀라더라고요. 어? 당신 헤르페스 E형? 그거 걸렸다며. 그래서 그 파혼한 여자한테도 옮긴 거라며. 내가 다 알아봤어. 그거 성병이고 약도 없다면서. 가임기 여자한테 위험한 거라면서. 어떻게 그런 걸 속여? 남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 진짜 나 속인 거 맞구나. 철저히 나한테 비밀로 한 거 맞구나. 여실히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도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 내 뒤라도 캤어? 기가 막히더군요. 잘못했다 사과도 아니고 자기 뒤를 캤냐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라도 썼어? 그래서 내 과거라도 다 캔 거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런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까지 해놓고 뒤라도 캤냐고? 그리고 만약 내가 뒤라도 캤다고 쳐. 당신만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남편은 잠깐 눈알을 굴리더니 변명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흥신소라도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너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남편은 제가 진짜 흥신소라도 의뢰해서 본인 뒤라도 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멀쩡히 결혼 잘해놓고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나요? 저는 폰을 열어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친구가 당신 얼굴 보는데 알겠더래. 자기 동료랑 파혼한 남자라고. 당신 파혼했던 여자가 증거라고 사진도 보내줬어. 남편은 제 폰을 뺏어서 그 사진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감싸더라고요. 막 혼자서 진짜 미치겠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정이 더 떨어졌어요.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이걸 결국 들켰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지속했더라면, 그래서 나까지 그 병에 걸렸다면 어쩌면 이 남자는 나한테 전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그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이 남자 진짜 아니다. 끝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최소한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우기거나 혹은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던가 하는 식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뒤를 캤냐고 저를 의심하고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젠틀한 척, 사람 좋은 척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대충 껴입고 짐을 챙겼어요. 제가 거의 짐을 다 챙길 즈음에야 저한테 다가오더니 말리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요. 저는 뿌리치고 입구까지 가서 말했죠. 할 얘기 있으면 지금 당장 해. 왜냐면 나 지금 택시 타고 공항 갈 거거든.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신혼여행 온 거야.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간다고? 그럼 당신 같으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속 여행할 수 있겠어?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건 나야. 어떻게 그런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해? 나한테 옮기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임신하면 아기까지 문제 생기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이런다는 게 말이 돼? 관리 잘하면 돼. 어차피 잠복 끼고 엄청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은 거 아니면 잘 발병도 안 돼. 말이 돼? 그런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 다 들었어. 즉석 만날 어플이니 뭐니 하면서 뒤에선 여자들 엄청 만나고 다녔다며. 결국 그 병도 그렇게 걸린 거고. 나랑 결혼한 자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다른 여자들도 계속 만났던 거지? 아니야. 그건 그 여자가 다 지어낸 거야. 성병 걸려서 파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런 걸 왜 지어내겠어. 그 여자 엄청 문란한 여자였어. 지가 그러고 다니다가 걸린 걸 나한테 덮어 씌운 거라니까? 내 병도 그 여자 때문에 걸린 것 같아. 역시나였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전 여친 행실을 문제 삼으며 바로 그 여자 탓을 하더라고요. 내가 옮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구나. 더욱 확실히 깨달았죠.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착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뻔뻔한 철면피 그 자체인 미친놈 하나만 눈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만 들고 같은 공간에도 있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 좀 하자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억지로 저를 뜯어 말리면서 제 짐까지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실랑이가 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짐 챙기고 나오기 전에 데스크에 연락을 해놨거든요. 제가 묵었던 풀빌라는 규모가 크고 풀빌라들끼리 거리가 멀어서 직원들이 안에서 따로 타고 다니는 전용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호출했고 때마침 도착했다는 초인종이 울린 거죠. 저는 지금 나간다고 외치면서 바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남편도 직원이 문 앞에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도 여기서 소란 일으키면 바로 경찰이 온다는 건 알았겠죠.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제 짐을 뺏어서 직원에게 제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길로 바로 데스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갔고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알아보고 가장 빠른 시간대의 남는 자리로 티켓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앉아 비행시간을 기다리는데
참 눈물만 나더라고요. 무슨 도망이라도 치듯 옷도 대충 껴입은 상태로 멍하게 있는 제 모습이요. 바로 전날 그토록 행복한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왔던 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비참하기만 했어요. 저는 겨우 정신 차리고 집으로 전화를 했고 저희 언니에게 울면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언니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밥도 챙겨 먹고 마음 추스를 하며 조심히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마음이 진정이 됐고 정신 차리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가는 비행 시간 내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 마중 나온 언니를 만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집으로 가는 동안 펑펑 울었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부모님도 기막혀 하셨고 그 집 것들 다 한통속이라고 화내시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일단 병원부터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걸렸을지 모르니까요. 저도 남편 때문에 덩달아 걸렸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가서 소변 및 혈액 검사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전파력이 높다고 들었는데 남편과는 결혼 전 잠자리 횟수가 많지 않은 데다 피임 기구를 써서 그나마 안 옮은 것 같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의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이미 한번 파혼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이런 사실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런 흠까지 모른 채한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도 당연하고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병이 옮은 건 아니라서 피해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병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으며 손해배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희가 소송으로 제기하려고 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제시하더라고요. 소송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처음엔 너무 괘씸해서 돈하고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저 남자와 저 남자 집안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병이 옮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마냥 저한테 유리한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정말 피곤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미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저는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연락을 몇 번 하긴 했지만 그게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에 필요하니까 진심 없이 사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이런 거 속이고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다시 일을 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제 이혼 사유에 대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았고 저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1년간의 휴식 후에 저는 승무원 채용 관련 컨설턴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직으로 일할 때보다 더 적성에 잘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후배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게 다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에게 용기 있게 제 남편의 실체를 까발려준 세진이가 너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는 세진이를 찾아가 밥도 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도 했어요. 만약 같은 상황에 제가 처했다면 제 입장이 난처해지고 곤란해질 게 뻔한데도 그렇게 친구를 위해 말해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용기 있게 저를 위해 진실을 말해준 그 친구에게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그 남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겉으로만 빛 좋은 개살구였지 속은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그 인간. 개벌은 남 주겠냐마는 제발 정신 차리고 엄한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엮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는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인연을 홀대하거나 쓸모가 없어졌다고 버리면 언젠가는 화를 입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경험한 일이 바로 저 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잘 되고 나자 뒤통수 치려 했던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이 그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주부였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쪽으로 진로를 일찌감치 정했어요. 악기 전공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긴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또 재능도 있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술중학교를 들어갔고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가는 등 제가 운전을 해줘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직장은 못 구했고 대신 아이 라이딩하는 틈틈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 부업 같은 거에서 아이 학원비나 제 기름값 정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오래 다녀서 연봉도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빠듯해도 외벌이로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따로 직장은 구하지 말고 아이한테만 신경을 쓰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쯤이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전에도 한 번씩 장사를 하고 싶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는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금방 마음을 접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회사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그 김에 퇴직금 받아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당신은 평생 직장만 다녀봤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직장보다는 사업가 체질이라면서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라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한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저도 따로 직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덜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지가 대단했고 또 자기가 뭘 해서라도 저랑 저희 딸 승주는 안 굶길 거니까 자기를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응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 음식점을 인수를 받았고 요리 방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평소에 봐둔 곳이었고 그 식당 사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접게 되자
남편이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게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퇴직금 탈탈 털어 음식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장사라는 게 손맛이 뛰어나게 좋던지, 양이 엄청 푸짐하게 좋던지, 위치가 너무 좋던지, 하여튼 뭔가 특징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남편이 원래 음식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해본 요리라곤 라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하니 아무리 다 배웠다 한들 예전 맛집의 맛이 재현이 되겠나요? 비슷하기는 할지언정 많이 달랐죠. 거기가 원래는 꽤 잘 되는 곳인데 남편이 인수를 받고 나서는 손님이 갈수록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투입되어서 일을 도왔어요. 음식 맛도 좀 보완해 보려고 하고 서빙 일도 돕고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요. 그맘때 저도 아이한테는 신경 못 쓰고 남편 가게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매출도 안 좋아지고 적자만 겨우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기에 나중에는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좀 도와보려고 나름 가게 블로그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아니다 보니 장사는 계속 지지부진했죠. 매출이 갈수록 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투자했던 돈은 고스란히 날린 채로요. 그때 저도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고 그냥 회사 잘 다니지 왜 굳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겉으로는 오히려 더 씩씩하고 밝게 굴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을 때만 가족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붙돋아주고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셔서 혼자서 사시는데요. 거리도 있고 평소에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찾아뵈거든요. 그맘때 엄마 생신도 있고 너무 못 간 것 같아서 가족들 다 같이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그날 엄마가 저희 식구들 온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닭도리탕도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사실 예전에 동네에서 닭도리탕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게 크기는 작았지만 장사는 꽤 잘 된 편이어서 동네 안에서는 나름 오래된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접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고요. 저는 엄마의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다 보니 다른 웬만한 곳에서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흉내내도 그 맛이 잘은 안 났습니다. 하여튼 저 온다고 엄마가 실력을 발휘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의 닭도리탕을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먹다 말고 바로 이거라고 외치더라고요. 뭐가 바로 이거야? 그래,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장모님 닭도리탕 최고잖아. 나도 이거 엄청 좋아했는데 까먹고 있었네. 근데? 나 식당 메뉴를 좀 바꿔야겠어. 지금 파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장모님한테 비법 배워서 이걸 팔아야겠어. 남편은 저희 엄마의 닭도리탕 비법을 배워서 그걸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과거에 이걸로 장사를 했었고 꽤 잘 되기도 했었다 보니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가게 문 닫는 건 시군죽 먹기인데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가게 임시 휴업을 걸고 엄마에게 내려가서 닭도리탕 비법과 밑반찬 방법도 배웠습니다. 사실 엄마 장사하실 때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종종 있긴 했는데 엄마는 굳이 뭘 하면서 안 가르쳐 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알려달라고 하니 엄마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딸 내외가 아등바등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하시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네 집에서 지내면서 닭도리탕 비법을 배웠고 나중에 저도 먹어보니 저희 엄마가 하는 맛과 거의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메뉴를 바꾸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장사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았고 그 전 메뉴 먹으러 왔다가 메뉴가 달라진 거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더 장사가 안 됐죠. 하지만 그 후로 1명, 2명 먹어보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번 먹어본 분들이 또 생각이 난다며 2번, 3번 찾아오고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남편 가게에서는 그전까지 딱히 단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골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남편의 장사는 점차 잘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에는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제법 생길 정도였죠. 저희 집은 재오픈을 하고 몇 달 만에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된 겁니다. 그맘때 저도 남편의 가게에 틈틈이 가서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아예 같이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자기는 사업가 체질이라고 안 했느냐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서운했던 건 사실 가게가 그렇게 잘 된 데에는 저희 엄마의 공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아, 그럼 장모님 감사하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맙니다. 저도 같은 얘기 자꾸 하긴 좀 치사해 보여서 말았지만요. 가끔씩은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돼서 잘 된 줄 아나 싶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사실 부부끼리도 느끼는 사소한 서운함 정도였고 어쨌든 남편의 성공은 제 성공이기도 했기에 진심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가게가 망하기 직전일 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이 너무 감사하게만 느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4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꾸준하게 잘 되었고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딸 입시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저도 한창 바쁘기도 했고 또 이미 가게에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았기에 저까지 자주 출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거나 할 때만 가끔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맘때 홀서빙 직원을 하나 더 구했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은 조수희였습니다. 수희 씨는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 고등학생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컴퓨터 수리기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일할 땐 수희 씨 남편이 퇴근한 수희 씨를 종종 데리러도 왔었습니다. 부부금슬도 좋아 보였고 수희 씨나 수희 씨 남편 둘 다 성격이 싹싹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게 입장에서는 싹싹하고 애살있게 열심히 해주는 직원이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수희 씨를 참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이랑 같이 밥을 먹기 위해 남편네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수희 씨한테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남편분이 퇴근하면 데리러 오시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희 씨 표정이 좀 어색해지면서 안 와요. 저 이혼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죠. 제가 가게에 자주 안 오긴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수희 씨가 남편과 사이가 몹시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좀 놀랐죠. 하지만 남의 가정일이다 보니 제가 실례를 했나 보다 싶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나는 몰라서. 괜찮아요.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도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는 거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오늘 모르고 실수했네. 뭘? 수희 씨 이혼했다며? 아니,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던 건 기억나는데 언제 이혼했대? 그 말에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직원인데 몰라? 그런 얘기 안 해? 몰라. 바빠 죽겠구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겠어? 남 일에 관심은? 하면서 괜히 발끈하더라고요. 내내 붙어있는 직원이고 쉬는 시간 같은 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괜히 발끈하네 생각해서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가게에 저랑 친한 주방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 있잖아. 요새 낌새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사모님하고도 친하잖아. 그런데 사람 된 도리로서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뭔데 그러세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어. 두 사람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고. 에이, 무슨 소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직접 봤대요? 실은 직접 본 사람이 있어. 뭘 직접 봐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가 같이 술 먹는 거 동네에서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둘이서 은근히 서로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 게다가 수희 씨 이혼했다고 했잖아. 얘기를 도통 안 하니까 몰랐다가 나도 뒤늦게 알았는데 그 이혼이 사장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전혀 믿기지가 않아서 초반에는 화가 난다기보다 그저 황당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따로 술 마시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야 말 못하지. 얘기해 주셔야죠. 직원이라고 해봤자 언니랑 수희 씨 빼면 4명밖에 더 돼요?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괜히 나한테 들었다곤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혁수 씨가 봤대. 혁수 씨랑 수희 씨랑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 있는 호프집 갔다가 둘이 그러고 있는 걸 봤대. 그런데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래. 서로 손도 만지고. 손을 만져요?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는데. 라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황당하고 현실감도 안 느껴졌습니다. 가게랑 집 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그것도 수희 씨랑?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시동은 끈 채 차를 대놓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게 마감을 했고 잠시 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인사만 하고 바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희 씨도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희 씨는 가게 뒤편에 대놓은 차에 올라탔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더 가게에 있다가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타고요. 딱히 둘이서 같이 어딜 가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남편의 차도 좀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확 틀더라고요.
뒤에서 뒤따라오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도 남편이 들어간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단체 손님들이 빨리 안 가서 조금 늦게 퇴근할 예정. 이렇게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좀 전에 가게 마감하고 퇴근했고 그걸 제가 지켜보는데 남편은 뻔뻔하게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이렇게 보내놓고 지금 조수희를 만나러 간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그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차가 보일까 싶어서요.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차를 하고 직원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과 수희 씨의 관계를 알려준 그 언니에게요. 그리고 조수희 집 어디인 줄 혹시 아느냐 물었어요. 그 언니가 정확한 주소까진 모르는데 전에 얘기할 때 그 동네의 동사무소 바로 근처에 산다더라고 들었답니다. 주변을 찾아보니 동사무소가 보였고 그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다니면서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남편의 차를 찾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도 반드시 차를 찾아낼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냐고요? 네, 찾았습니다. 조수희가 했던 말처럼 정말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쪽에 남편의 차가 대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터질 듯한 심장으로 남편의 차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또 걸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요. 걸고 또 걸고 한 5통 정도 하니까 그제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 어디야? 어? 남편은 좀 당황한 듯 떠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디기? 가게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어? 당신 차 앞에 있어. 장미빌라 앞에. 클락션 눌러줄까? 그래야 나올래? 뭐라고? 여기 조수희 집 앞이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올라가서 너랑 조수희랑 머리채 잡고 끌고 오기 전에 내려와.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에게도 늘 조근조근 좋게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배는 게 없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잠시 후 C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죠. 왜 혼자 나와? 조수희는? 저기 여보, 일단 나랑 얘기하자. 조수희 집 어디야? 인연 어딨어? 아 여보, 나랑 얘기를 좀. 조수희 어딨냐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남편은 저를 끌고 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차에 타자마자 남편 귀싸대기를 때리고는 울부짖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가는 내내 울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주차장으로 왔고 남편과 저 둘 다 30분가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 없어? 미안하다. 조수희랑 바람핀 거 맞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인간이야? 우리 엄마 요리비법 가져다가 식당 잘 되니까 바로 딴짓이야? 제 울분에 찬 외침에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고 저는 그럼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진짜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건가 싶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다 얘기하라고. 그래, 얘기할게. 조수희랑은 한 3개월 정도 됐어. 그때 조수희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고 위로해주다가 그만. 애초에 이혼이 당신 때문 아니고.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니야. 나랑은 별개 문제로 헤어진 거고 어쨌든 그때 많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다가. 그러다가 정분이 났다고? 조수희는 왜 이혼한 거래? 남편 문제였대. 왜? 그쪽 남편도 바람 폈대? 아니, 돈 문제도 있고.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 나는 조수희 씨 열심히 살고 싹싹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뒤에서 이러고 다녔다고. 둘 다 미친 거지. 특히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당신 가게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야? 우리 엄마 비법 다 가져다가 잘 되니까 이제 딴지. 사람이 할 짓이야?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조수희 내보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런다고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야. 승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너 딸 생각하는 인간 맞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인데 어쨌든 승주 곧 대학도 가야 되고 한 번만 봐줘. 바로 끝내고 다시는 안 만날게. 딸아이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저 역시도 이혼까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이 너무 괴롭지만 딸도 걱정되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 나한테 미안하고 조수희랑 끝낼 생각이면 집 명의 나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금 놀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코웃음 쳤죠. 딸 생각해서 이혼보리 어쩌고 좋아하네. 적당히 속이고 뒤에선 또 조수희 만나게. 사람을 물러봐? 됐어. 그냥 이혼해. 나 그냥 너랑 이혼하고 이 집 내 지분만큼 가질 거야. 그리고 네 가게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제가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어. 명의 바꿔줄게. 네 거 해. 그냥 네가 다 가져. 라더군요. 집 명의까지 저한테 넘기고 제 거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용서는 딱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바로 조수희를 내보냈고 저는 조수희에게 문자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 꺼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 명의를 저한테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제 속이 풀리는 건 아니었고 상처와 배신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2달 뒤 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다시 포착했거든요. 남편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디 쓰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수희에게 준 생활비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또 뒷목을 잡았죠. 네, 남편은 조수희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품 물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이번에는 변명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는 속이고 살기 힘드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네.
이혼하자고?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한 번 봐줬더니 보란 듯이 또 뒤통수 치고 그년이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아서 와이프고 자식이고 다 내다버리고 그년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수희한테는 내가 필요하고 나도 수희가 필요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딸 팔아가며 용서를 빌던 인간이 이제 와서 집 하나 던져주고 이혼해달라니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 알겠다. 나도 당신이 대단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혼하고 그년이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어디 한번 살아봐. 바람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 핀 놈은 없다더라. 내가 둘이 어쩌고 사는지 어디 한번 잘 지켜볼게. 그렇게 저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 명의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아까운지 아니면 조수희가 뒤에서 수작질을 하는 건지 다시 집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걸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도 안 되고 내가 도리어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옥신각신 끝에 결국 집은 남편의 지분 없이 온전히 제가 갖기로 했고 대신 위자료 소송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5억 상당의 집을 갖기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손해는 없었죠. 남편도 집은 저한테 넘겼지만 어쨌든 장사 잘 되는 가게도 있고 그토록 원하는 조수희랑 새살림도 차릴 수 있다 보니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딸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돼서 아빠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도 조수희한테 푹 빠져서 딸애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요. 여자에 미치니 자식도 안 보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갈라선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가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통유리창에 누군가 밤사이 붉은색 락커로 불륜 남녀, 더러운 인간들 같은 험한 글씨를 휘갈겨 놓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길길이 날뛰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집까지 줬는데 뒤에서 이런 치졸한 짓이나 해?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놀고 있네. 나는 니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아. 어따 대고 난리야. 가게에 CCTV도 없어? 그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쩌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어따가 전화해서 난리야. 뭐 듣자니 불륜 어쩌고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럼 착하게 살지 그랬어. 당신 진짜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가게에다 안 적지. 내가 했다면 네 면상에다가 적었을 거다.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싶었죠. 남편이 그 낙서를 지웠는데 얼마 뒤에 또 붉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덕분에 동네에는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시선 때문에 가게는 장사에도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낙서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미칠 지경이 된 전 남편은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 남편은 가게 CCTV도 고쳐서 새로 달았는데 한동안은 또 괜찮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주위를 살피며 붉은 락커를 꺼내 유리창에 글씨를 쓰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조수희의 고등학생 아들이었던 겁니다. 조수희의 아들은 조수희가 이혼 후 친아빠랑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말수 적고 조용조용한 학생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엄마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고 또 아빠와 자신을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엄마에 대한 원망,
제 전남편에 대한 분노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조수희가 먼저 이혼을 했고 그걸 위로해주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두 인간이 진작에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고 그걸로 조수희도 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 더러운 인간들의 짓 때문에 그 아들도 상처를 받아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범인을 확인한 전남편은 그 길로 조수희에게 달려가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조수희는 당연히 아들이니 신고는 안 된다고 했겠죠. 그 일로 둘 사이도 상당히 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조수희가 필사적으로 말림해도 조수희 아들을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지만 자기 아들을 경찰에 넘겨버리니 조수희 역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처절하게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불륜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에는 이미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 그리고 조수희 아들의 낙서 사건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의 가게는 더 이상 예전의 맛집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가게 리뷰에는 불륜 남녀가 운영하는 더러운 곳, 음식에서 불륜 맛이 난다, 가정 파괴범 가게는 망해야 한다 등 온갖 악성 댓글과 조롱 섞인 별점 테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당연히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한 전 남편은 쓸쓸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사업가 체질이라며 큰소리치던 그의 짧은 성공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성공조차도 저희 엄마의 비법을 가져다가 이뤄낸 것이지만요.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버텨준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고 배신하고 딴짓하던 남편의 말로가 참 비참해졌더군요. 반면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게 받았던 그 집의 가격이 그 사이 호재로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집을 팔아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제 딸 승주가 입학하게 된 대학교 근처에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전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 엄마의 소중한 가게 비법까지 아낌없이 내주었건만 성공하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했던 그 남자. 눈앞의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걷어찬 그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과 함께 인과응보라는 말은 역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초반의 한용숙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나이. 누군가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긴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안정기이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훌륭하게 자라준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소방관이었고 둘째 딸도 번듯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냈어요. 아들, 딸 둘 다 인성이 바르고 너무 착했습니다. 그저 반듯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지난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제 곁엔 늘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특별히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다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재미는 없고 집에 오면 밥줘 소리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였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거나 부딪힐 것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여느 중년 부부들처럼 신혼 때의 알콩달콩함이나 가슴 뛰는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30년 세월이 쌓아준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아주 가끔 주말에 나가서 맛집을 들르기도 하고 저녁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나면 둘이서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까 라며 소박한 노후를 그리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죠. 마치 날 같지만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 같은 사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랬기에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평범하고 소담하게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화려하진 않아도 어쨌든 저에겐 소중한 안식처이고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할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 오래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축하해준 남편의 환갑잔치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제 앞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믿음이 다 처참히 깨졌거든요. 어떠한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말하기 전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남편을 의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일은 무려 16년도 더 된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옛날 일이죠. 그때 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시 외곽에 있는 유명 프리미엄 아울렛의 한 옷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곳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늦은 저녁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너네 남편은? 대뜸 제 남편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 재고조사한다고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아직 퇴근은 안 했어. 왜? 출근했다고? 제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영수가,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까 너네 남편 본 것 같아. 어디서? 어디서긴, 우리 매장에서지.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봤다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친구가 일하는 아울렛에서 봤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에이, 무슨,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거길 왜 가 있어. 아니야, 내가 분명 봤다니까. 혼자 있었어? 그러면 내가 전화도 안 했지. 실은 멀리서 보긴 했는데 분명 네 남편이었거든. 그런데 옆에 웬 여자랑 같이 있던데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웬 여자가 있었다뇨. 난 멀리서 네 남편 보고 처음에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마침 손님 응대 중이라서 바로는 못 가보고 좀 이따가 인사하려고 가려 했는데 가만 보니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둘이서 신발 고르고 그러고 있더만. 근데 우리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고 나도 손님이 있어서 바로 너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진 못했어. 뭐지 싶어서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여자랑 나가고 있더라고. 정말 내 남편 맞아? 아유, 내가 니네 남편 얼굴을 모르니? 니네 남편도 나를 본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다닥 나가더라고. 일단 너 남편 몰래 확인 좀 해봐. 그 여자랑 예사 사이 같지가 않아서 그래.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이나 가슴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맘때 회사 일이다 야근이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고 늘 바빴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실함 빼면 시체인 남편이었으니까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안쓰럽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회사 간다고 해놓고 재고 조사라고 해놓고 여자랑 아울렛을 갔다고? 기가 막혀서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퇴근하는 남편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해 쩐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쓰럽다 싶었겠지만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저 인간이 연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었거든요. 뭐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핸드폰 문자함을 열어보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죠. 당신 지금 뭐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냐고 따졌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영희 알지? 아울렛 옷 매장에서 일하는 애. 걔가 오늘 당신을 아울렛에서 봤다고 하던데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나 참, 영희 씨가 나를 어떻게 봐? 난 회사에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물었는데 틀림없이 당신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옆에 여자도 있었다는데. 당신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저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뼈 빠지게 회사 창고에서 처박혀서 일하고 왔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겨우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영희가 분명히 당신을 봤다고 하니까. 남편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소리치는 겁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최대치로 볼륨을 키우고요. 장대리,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 장대리야.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재고 조사를 했지? 예?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내가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좀 헷갈려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장대리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오늘 7시 반까지 작업하다가 퇴근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품 로스 난 게 많아서 밥도 나가서 못 먹고 대충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시간까지 줄곧 일했죠. 저도 이제야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오는 참인데. 그런데 퇴근 시간은 왜요? 남편은 보란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장대리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큼의 거짓이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증언이었죠. 저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월요일에 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의기양양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었지? 여태까지 창고에 처박혀서 먼지 마시면서 일했어. 근데 뭐? 아울렛? 여자? 나 참, 이제 속이 시원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당신 친구 말은 믿기고 남편 말은 안 믿기나 보지? 남편이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미안해. 영희가 너무 확신하길래. 그래서 내 폰까지 몰래 뒤진 거야? 와,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나를 아예 못 믿었던 거구만.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남편은 토라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토라진 기분을 풀어주려 한참 동안이나 진땀을 빼야 했죠. 그 일은 그렇게 친구의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후로도 남편을 의심했던 일에는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그 일도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미리 맞춰놓은 알리바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남편 역시도 아울렛에서 제 친구를 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까봐 장대리라는 사람을 시켜 미리 짜놓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남편을 괜히 의심했다며 미안하기만 했지만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양가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을 추스르고 나니 친정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주신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유산으로 남더군요. 그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크게 생각 안 하며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2년 전쯤부터 그 동네에 대용량으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마트가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른다고 했었죠. 그 사이에 그 마트가 들어온 해 만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집값도 올랐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 확정이 되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2년 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그 6개월 상관으로 엄청 많이 올랐던 거죠. 남편과 저는 2년 전쯤부터 부동산 흐름을 보다가 가장 적기라 판단했을 때쯤 그 집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을 아주 옛날에 사신 거기 때문에 팔게 되면 제 손에 떨어질 집값이 상당했죠. 늘 돈 걱정하면서 평범하고 소소하게 또 한편으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년의 나이에 돈복이 글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남편에게도 돈이 필요했던 시기여서 이래저래 잘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회사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털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금난으로 휘청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일이 잘 안 되니 당연히 와이프인 저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호재가 생겼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이 돈은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신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 딸한테도 돈을 좀 주고 남은 돈은 남편 사업자금 융통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제가 이 계획을 비치자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도 많지 않고 다소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에는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며 그 돈에 기대를 거는 눈치였죠. 저는 부동산을 정리한 뒤 곧장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았고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파내 마내 하던 때였죠. 그리고 그맘때 남편의 환갑생일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빠 생신이라고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과 선물에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웬 낯선 여자가 우리 가족을 기다렸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뜸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최인재 씨. 그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서둘러 제 앞을 가로막고는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미쳤어? 당장 안 꺼져? 평소 점잖던 남편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여자에게 달려들어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황당했고 자식들도 놀라서 아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하며 말렸죠. 하지만 여자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티고 서 있더군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했고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여기 최인재 씨랑 18년 동안 같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18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이라니? 18살 아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딸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방방 뛰더니 저에게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자야. 무시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제 쪽으로 사진을 몇 장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주워보니 놀랍게 남편과 그 여자의 젊을 때 사진들인 겁니다. 중간에 갓난아기도 있고요. 미친 여자? 그래, 미쳤지. 너만 믿고 청춘 다 바친 내가 미친년이지. 그렇게 소란이 일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함으로 일단 그 여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고요. 남편은 이런 미친 여자를 왜 집에 들이냐고 했지만 저는 이 사진이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직접 들어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을 뿌리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낯선 여자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고 자식들은 배신감의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기막힌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손정옥이고 남편의 옛 회사 부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18년 전 갓 입사했던 20대 그녀를 남편이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최인재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랑은 껍데기만 부부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지옥 같아서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다. 너랑 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호적 정리하고 금방 너한테 가겠다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덜컥 아이까지 가졌죠.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최인재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회사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최인재가 하라는 대로 회사는 그만뒀고 최인재가 구해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며 살아야 되니 미용기술 배워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최인재는 저희 집 드나들었고 제가 언제 이혼할 거냐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최인재가 다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너무 충격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는 동안 야근이다 출장이다 등등 참 다양한 핑계를 대고 집에 늦게 오거나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 여자 집으로는 얼마나 갔을까 싶더라고요. 미혼모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일 힘든 건 아이가 커가면서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라고 물을 때였죠. 최인재에게 물어보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참았어요. 내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렸고 미혼모의 자식 소리 듣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최 씨 호적에 올려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여자는 그쯤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배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8년이라니요. 내 인생을 통째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저와 자식들 앞에선 성실한 가장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에 꼬드겨서 곧 이혼할 거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문자 하나 보내고선요. 이젠 그만하자고, 더 이상 저희한테 안 오겠다고요. 곧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제야 보니 제가 최인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철저하게 숨겼던 거죠. 당연히 집도 몰랐고요. 연락 끊고 잠적하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서 찾아 헤매다가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소 알아내서 찾아온 거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겠더군요. 남편이 무려 18년 동안 두 집 살림해 오던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를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그때였으니까요.
아내에게 수억 원의 현금이 생길 것 같으니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18년 된 첩과 자식은 돈이 안 드는 짐이고 저는 자신에게 돈을 쥐어줄 물주였을 테니까요. 저를 사랑하거나 제가 중요해서 저를 선택한 게 아닐 것 같은 겁니다. 그럴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진작에 저든 그 여자든 끊어냈겠죠. 모든 것이 밝혀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바짓단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여보,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신 차리고 다 정리한 거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랑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던 거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상간녀의 눈빛이 돌더라고요. 순식간에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랑 형부한테 어떻게 이래? 기다리라며. 이혼하고 갈 테니 기다리라며. 이거 안 놔?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안 미치고 배기겠냐? 그러다니 그 여자는 울고불고 하며 제 다리를 붙잡는 겁니다. 사모님,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그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난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혼해주세요. 이혼하고 체인제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은 미친 여자라고 나오라고 난리치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제 남편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꼴이라니. 아들과 딸도 그 여자를 말리면서 진정 좀 하라고 했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꼴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고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말 꼴 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베개도 집어던지고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일단 밖으로 도망갔죠.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줄기차게 이혼해달라며 체인제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꼴을 당해놓고도 자존심도 없는지 제 남편만 달라는 게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여자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봐요 손정욱 씨. 당신은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18년간 불륜이든 뭐든 어쨌든 체인제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당신 싫다잖아. 자식이고 뭐고 연락 두절하고 도망간 비겁한 인간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체인제가 좋아? 그런 인간을 뭐하러 계속 달라니 뭐니 그래? 이게 뭐라고 하셔도 저는 체인제만 있으면 됩니다.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돌팔매질도 다 막을 각오 돼 있습니다. 상간소송하셔도 할 말 없고요. 체인제만 보내주세요. 완전 미친년이구만. 오냐 그래. 내가 상간소송 걸어줄게. 그렇게 원하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소송 걸어줄게. 예, 소송 거세요. 그런데요. 체인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체인제만요. 진짜 미친 여자 같더라고요. 상간소송도 달게 받을 테니 이혼해서 남편만 자기한테 주래요. 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는데 18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판 돈이 없었으면 계속 저를 속이며 두 집 살림했거나 어쩌면 그 여자를 택했을지도 모르죠.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고 그 여자는 미친 여자처럼 매달리며 남편만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결국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오냐 그래 쓰레기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어디 가져라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 쓰레기 네가 어디 챙겨가 보라고 했어요. 더불어 둘 다한테 상간소송은 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고요. 그 여자는 상간소송이 무서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남편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처음엔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대더니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까 뻔뻔하게 재산 욕심을 드러냈거든요. 제가 팔았던 엄마의 아파트 값에 대한 자기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유책 배우자면서 재산 가지고 저러는 게 괘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소송이 좀 길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은 법에 의해서 딱 필요한 재산 분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넘기고 이혼을 했죠.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한테 상간소송을 당하자마자 미안하다며 바로 반성한다면서 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위자료 줄 테니 남편을 바로 데려가겠다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치를 떨며 이혼해도 그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 같지만 여차저차 결국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했으니 결국 그 여자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눈에 밟힌 모양이었나 싶었죠. 그런데요. 남편의 진짜 지옥은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엄청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행이라니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남편을 때린 사람은 알고 더 놀랐습니다. 남편을 때린 사람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은 2년 전쯤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로 너무 심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여러 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학부모회의 강력한 원성으로 학교도 때려치듯 그만두었는데 그렇게 집에 있게 되면서 더욱 폭력성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물건 때려 부수고 엄마인 손정옥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손찌검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아빠에게 따져 물을 거라고 생난리를 쳤었답니다. 그 아들은 나이도 어린데 동네에서도 유명한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2년 동안 연락 두절한 사이 그 아들의 폭력 성향은 갈수록 심해진 모양이었고 원망도 더욱 커진 것 같았죠. 그래서 상간녀는 그런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데다 갑자기 잠적한 제 남편이 더 괘씸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제 남편을 찾아냈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남편은 저랑 이혼 후 그 여자의 설득으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간 모양인데 그 아들이 남편에게 제대로 개망나니 짓에 폐륜을 저질렀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식겁하며 도망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복수할 거라고 다시 전 남편을 찾아내서는 사무실 다 때려 부수고 전 남편까지 패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를 때리는 천하의 폐륜아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솔직히 그 모든 원인 제공은 결국 남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강지처인 저도 18년이나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서 돈 나올 구석이 있자 바로 상간녀 내치고 핏줄마저 모른 척했던 비정한 인간이 바로 전 남편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버린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 미쳐버렸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악착같이 남편을 찾아낸 것도 저한테 남편만 돌려달라고 한 것도 결국 전 남편 보고 그 아이를 같이 감당하자는 거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외방자식이라고 해도 어쨌든 친아들에게 그토록 맞고 오밤중에 경찰이며 119까지 부른 전 남편의 비참한 소식에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더군요. 쓰레기 가지고 가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에게 남편을 보냈는데 남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마냥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늦은 나이에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라도 그 기만과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남은 제 인생은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16년 전 친구의 말을 믿었더라면 좀 더 빨리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기에 지나간 일은 잊고 이제는 앞만 보며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